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정치부장 겸 부국장 박원식입니다. 오늘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동안 1,600만 명이 이르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는데 그 바람이 오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강북에 사시는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이른바 저희 제목을 눌병가들의 수다로 정했습니다. 눌병가들의 수다. 앞뒤 대구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눌병가들이 들려줄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눌변이 아니고 진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정치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 눌병가들의 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가 소개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우주 유일의 데이터 정치 분석가 최광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북 서민 정치 칼럼니스트 공희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먼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최강웅 소장님은 한국데이터정치연구소장이시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 어느 우주에도 없는 한국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다시 자신의 말대로 강북에 사는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 좌파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분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고견, 이 두 분이 눌변을 통해서 시원하게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장님, 먼저 오늘 헌재의 탄핵 선고 좀 시원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들의 요구였죠.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부터 이미 다 예정됐던 것이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80% 국민들이 찬성, 탄핵을 인용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을 때부터 다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은 어떻게? 요즘 분들이 대통령을 왕에 비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대통령을 왕에 비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의 연산군과 광해군에 이은 대한민국 역사의 세 번째 폐주가 된 날입니다. 앞으로 듣는 분들이야 굉장히 특히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직함은 사실상 폐주 박근혜입니다. 폐주 박근혜. 오늘 재밌는 정보가 올랐는데요. 네이버 인물 검색란을 보면 박근혜 치면 전 대통령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오늘 계속 말씀해 나갈 때 혹시 헷갈리지 모르는데 박 전 대통령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쭉 결정문을 읽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조금 싸했습니다. 싸하다가 결국 뒷부분, 뇌물수수 부분, 최서원으로 불리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게 있었는데 오늘 나온 탄핵 선고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잘못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평론가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무능이죠.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 거기다가 동시에 또 아주 못된 측근을 뒀다는 거고요. 무능해. 더구나 측근은 못됐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건데 오늘 헌재 선고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어떻게 말하면은 예전에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 전 의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죠. 네.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싸가지 없는 보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분노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분노는
금방 식습니다. 네. 그러나 한 번 질러진 염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했으면 네, 어떻게 유야무야 됐을 텐데 국민들의 염장을 제대로 질러버리는 바람에 오늘 같은 사필 규정의 일이 한마디로 옳게 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염장을 지른 전 대통령 결국 이제 뭐 남은 게 철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선고에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혐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이 선고에 나온 내용이 상당 부분 인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뭐 저야 뭐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네.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에서도 잠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저도 전문을 읽어봤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을 예. 읽어봤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등을 위배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102만 명 그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 네. 등등 포함하면 약 한 100 정규직은 한 130만 명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의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업에다가 이제 넘깁니다. 일부 기능을 네, 이제 네. 역사적으로 뭐 계속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네. 근데 또 공기업이라고 해서 또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업을 자꾸 이제 민영화해 오거든요. 네. 외국도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네. 그래왔는데, 응?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민간 위탁을 또 합니다. 네. 예? 우리도 이제 보육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제 민간 위탁을 하거든요. 이제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이분께서 네. 박 전 대통령께서 예? 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을 한 거예요. 최서원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민간 위탁을 했으면 괜찮은데 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민간 위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네. 저는 만약에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저지른 심각한 죄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잘못이 권력의 아웃소싱이죠.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는 사실 오늘 최순실은 없습니다. 최서원이 있죠. 네. 만약 그러니까 뭐 그 편의상 최순실이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 권력을 최서원 씨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 아니라 홍나희 네. 예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홍나희 씨에게 아웃소싱을 줬으면 국민들이 분노는 해도 이해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홍나희 정도니까 좋겠지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평범해요. 물론 정말 평범한 강남 아줌마죠. 한마디로 돈 좋아하고 네. 자기 새끼, 자기 자식밖에 챙길 줄 모르고 그리고 뻔뻔한 건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악당에도 등급이 있고 나름대로 격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께 예.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혹은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과 포스 있는 사람과 간 지는 사람과 나쁜 짓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한다.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절대로 범죄를 부추기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제가 나쁜 짓 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분들과 저는 무관합니다. 네. 자, 최강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바 공무원 조직 130만 명의 수장이 자기가 공무원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야 할 짓은 골라서 다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서 치욕으로 저는 남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앞서 잠깐 제가 오늘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탄핵 선고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아까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께서 역사적으로 연산군하고 광해군에 비유하면서 폐주라고 했는데, 이번 탄핵 선고, 박근혜 탄핵이, 박근혜 파면이 가지는 어떤 우리 역사적 의미를 한번 좀 공희준 평론가님이 좀 짚어주시죠.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저는 약간 가벼운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그 탄핵 심판, 이 판결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싸이예가 말한 노래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마디로 반전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네. 이 선고문의 전문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앞에 길게 나열해 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반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될 이유밖에 없다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오늘은 반전 있는 판결을 반전 있는 헌법재판관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정미 재판관을 반전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또 이분 또 강남 사시더라고요. 누님 강남 스타일. 제가 역사적 의미를 물었는데 이정미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역사적 답변은 최강훈 소장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런 건, 저는 무거운 주제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강훈 소장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우리 헌정 사상 사실 첫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가 두고두고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국정교과서에도 실리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보충 교조를 해가지고 몇 군데 안에서 좀 아쉬웠긴 한데, 다음 교과서에는 꼭 이게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임시정부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시절에 돌아가신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탄핵이 추진됐었죠. 그리고 네. 실제로 탄핵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라고 본다면은 두 번째 탄핵이 되는 셈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두 번째 탄핵이 나왔고,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공희준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조선은 왕이 이제 두 명의 이제 폐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광해군과 연산군.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그 탄핵, 박근혜 탄핵, 예. 그다음에 폐주 광해군과 폐주 연산군. 네. 그러니까 각각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광해군과 연산군에 관한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조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광해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연산군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참 그 광해군에 비해서는 말하자면 수준 낮은 이제 그런 임금으로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폐주 박근혜는 네. 국가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광해군 때의 어떤 이야기, 역사적을 제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광해군이 가장 잘했던 게 신진 세력인 청나라와 그리고 구 세력인 명나라 사이에 그 균형자적인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하고 G2가 싸움하는 걸 보면 어느 곳이 명나라고 청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가 양국의 어떤 그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어떤 정치를 하고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박근혜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라서 지금 문제 어려운 건 누구냐?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박근혜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늘 탄핵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선고에 맞춰서 어떤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지금도 앞에 열심히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세력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힘을 이야기하니까 맞붙고 있습니다. 좀 문화적으로 우리 저 공유종 평론가님이 좀 가볍게 저는 태극기 집회란 말보다는 맞불 집회가 맞다고 봅니다.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태극기가 자기들만의 전유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오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촛불 집회 같은 쪽은 일단은 자기들이 목적한 바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면서 차츰차츰 작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의 촛불 집회란 거는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긴 합니다만 일종의 야당 연합체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야당 내 여러 대선 주자와 정당과 정파들이 구성한 콘소시엄이었는데 일단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역시 관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포인트가 촛불 집회였다면 앞으로의 관건은 흔히 말하는 태극기 집회 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태극기 집회가 가라앉을 것이다. 왜 가라앉냐? 정부에서 받는 이른바 보조가 끊어졌기 때문에 특히 뭐 국정원 같은 경우가 대놓고 뭐 이른바 그 극우단체 지원했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앞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태극기 집회에 촛불 집회가 커진 가장 근본적 원인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불평등에 있다면은요. 더구나 그 박근혜 정권이 기본적으로 이제 패망한 핵심적 원인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있죠. 그러면 저희 태극기 집회는 뭐가 있냐? 소외라고 봅니다. 저는 소외가 있다. 소외. 어떤 소외냐? 사실 태극기 집회는 뭐 주도자들은 소외 안 받은 사람들이죠. 예컨대 뭐 태극기 집회 주도하는 김동리 소설가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 그분이 평생 소외감을 느꼈을 리는 없잖아요. 평생 정말 사회적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신 분인데. 그러나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또는 이른바 동원된 분들은 대부분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아주경제가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로 3가에서 지하철을 환승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 그래요. 과연 그분들이 정말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박근혜가 불쌍해서 또는 그분들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겁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도 있다는 자기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평등이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화두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촛불 집회는 끝나지 않듯이 소외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도 아마 태극기 집회는 마침표가 찍히지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촛불 집회에 대한 규정에서 좀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야당의 큰 소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촛불 집회에 빌붙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촛불이 시작할 때부터 야당에서는 외면해왔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 물론 주체가 있긴 합니다. 1,500개 단체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권 태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민주노총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왔던 일반 시민들 그분들이 전부 다
뭐 야당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문재인이나 야당 쪽에 80%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촛불 집회는 다양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다양성의 문제는 동의합니다. 예, 예. 하지만 저는 쉽게 표현하자면 등기의 문제죠. 결국 그 집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그렇습니까? 그 집에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 국장님께서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를 보셨는 거지만은 예. 저는 결국 그 집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냐를 본 거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요. 하루는 이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쪽 오면 저는 그 촛불 집회가 제일 좋았던 게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정치인을 무대에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학생들 이분들이 올라서 시민 자유 발언을 할 수 있을지언정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채우지 않았고 심지어는 한 집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깠어요. 문재인을 굉장히 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 너무 시원했고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성애 관련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촛불 집회에서는 그날 게이라고 하는 동성애 단체 연합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그 비유와 풍자가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등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야당이 아니고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왜 생각하지 않냐면은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어느 집이든지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네. 그럼 딱 분위기가 보면은 이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네. 그러나 아니면은 아이들 목소리도 크게 들고. 하지만은 이 집은 결국 누구의 집으로 등기되어 있냐? 겉으로는 힘없어 보이는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그건 뭐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대선 전망과 관련 그럴 수 있죠. 논의해보죠. 예, 이거 아마 우리 평당님 저하고 계속 이 부분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저희 전체 눌병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최강웅 소장님이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최강웅 소장님이 가장 갖고 계신 큰 장점이 데이터인데 지금 이제 뭐 벌써부터 뭐 국민 대통합 나오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저희 나라에서 국민 대통합이란 말 자체가 한 번은 이제 걸르고 가야 되겠죠. 네. 좀 전에 이제 공희준 평론가도 얘기했고 우리 이제 박 국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20% 정도 나오는 뭐 태극기든 아니면 맞불이든 그 집회하는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개 이제 노인층이라고요. 근데 소외돼 있어요. 네. 가난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이게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유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2015년 통계에 전국만 낸 통계예요. 네. 네. 노인 빈곤율이 61.7%예요. 50%는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예? 휴지 드문 노인들이 180만 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 그 이분들이 이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50% 육박하는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후보도 50% 가까이 되는 여론조사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60대 이상이나 네. 이상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은 그 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5년 전 대선에 비해서 이 저출산 고령 현상 때문에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170만 명이 늘었어요. 2040은 오히려 좀 줄었고. 예. 그러니까 근데 2040은 투표율이 낮고 60대 이상은 뭐 거의 다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론조사만 보고서는 우리 무조건 야당이 이겼다 이렇게 안심할 네. 건 아니다 이거죠. 네. 과연 선거가 사실은 한바탕
축제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의를 좀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선거를 축제로 치는 나라는 없을 것 같고 치열한 대결의 장인데 최강훈 소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이제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치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스팔트 위 광장에서 지속됐던 어떤 이런 대결이 이제는 좀 대선이라는 하나 어떤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로 나아갈 것 같은데 뭐 대선은 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뭐 5월 9일 안에 치러져야 됩니다. 치러져야 되는데 그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가지는 좀 정치사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강훈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7개월 정도 빨리 이제 진행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해 연말 네. 12월 달부터 사실은 예정돼 있던 조기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네. 준비해 오고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대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선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고적 투표냐, 또 하나는 전망적 투표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개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는 이제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을 하는 투표예요. 예. 그 정권을 심판하는 예. 투표인데, 이번 대선은 예. 이미 이 패주 박근혜는 이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5년을 맡을 정권, 어떤 정권이어야 될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갖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예. 예? 문민종식이라는 구호를 내건 김영삼. 네. 예?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김대중. 예? 그다음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네. 그다음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그다음에 이제 같은 당이었지만은 사실상 뭐 그 여당 안에서 야당으로 있었던 박근혜 후보가 그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국민 대통합을 내걸고 네. 당선된 지난 대선 네. 늘 이제 그때도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걸 네. 내걸고 당선됐었잖아요. 그럼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대선을 이제 지난 이제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선 과정을 보면은 네. 미래 비전을 얘기한 그런 후보들이 당선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번 대선도 누가 미래를 얘기할 것이냐,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얘기할 것이냐, 네. 라는 거죠. 그 어떻게 방금 뭐잘 규정해 주셨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시대 정신이라고 흔히 저희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런 시대 정신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을 않고 계신 우리 공희정 평론가님이 좀 이야기를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최강훈 소장님께서 예. 매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대선이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요. 사실 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제외한다면은,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특히 대선의 화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선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안개 대선일 수가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구체적인 국민의 가슴에 확 닿아오는 예. 확실한 아젠다나 화두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뭐 박근혜 끌어내리자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알쏭달쏭한 말 빼놓고는 뭐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로서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출마할 가능성은 이제 빵프로가 됐다고 봅니다. 8대 0의 스코어가 나오는 바람에 완봉패가 나오는 바람에 빵프로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도 해체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일종의 프로젝트 정당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정당인데 그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문을 닫을 확률이 높고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는 이제 국민의당이 그 하나의 이뤄낼 수 있는 제3지대인데 누구나 지금 국민의 가슴에 확 와닿는 그래 바로 이거라고 동감할 만한 화두나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아젠다나 화두를 제시하면은 지금의 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사실 지난 5년 동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판이 흔들리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판을 흔들릴 수 있는 국민의 확 와닿는 새로운 아젠다,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은 누군가 제시하게 된다면은 그쪽으로 민심은 급격히 옮겨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공혜전 평론가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뭘 잘하냐면은 벼락치기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공혜전 평론가도 그 벼락치기 공부 안 해봤어요?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금방 100점 맞고 수 맞고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좋은 대학 고등학교 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개인적 경험담을 하면요. 제가 정확히 2달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벼락치기로 해서 잘 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 한마디로 벼락치기 좋아하면 벼락 맞습니다. 이게 참 라디오인 게 아쉬운 게 두 분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하는 부분이 이게 TV로 나왔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도 벼락치기로 사실은 그분도 정치에 입문한 지가 2012년도인데. 사실은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준비가 양날의 칼이란 거예요. 이분은 정권을 잡기 위한 준비는 아주 확실해 왔습니다. 착실하게. 특히 2011년 말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혁신과 통합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혁신과 통합이 당시에 민주당을 먹는 과정을 저는 한마디로 저는 흔히 말하는 코스닥에서 말하는 우회상장으로 봐요. 우회상장으로 보는데 그런 상황 아무튼 요 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착실하게 집권을 위한 준비는 무지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집권은 정말 정권을 잡는 준비는 착실히 해왔는데 대신에 정권을 잡고 뭘 할지에 대한 준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현재 문재인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받을까도 현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흔히 말하는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자기들은 영남에서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정치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내지 단죄를 추진할 경우에 영남권이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의 정치적 존재 이유가 단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알 수 없는데 대신에 뭐 저희가 그건 예측할 수 있죠.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친문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제가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여러 명의 노이즈 마케터들이 많죠. 여러 명 단번에 흔히 말하는 노이즈 마케터들 많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지하게 출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말도 해요. 제가 어떤 말도 했냐면 제가 문재인 전 대표의 노이즈 마케터들이 아마 여의도를 휩쓰고 다닐 거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문재인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문재인 때문에 행복해지는 국민들이 있을까는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JTBC 손석희 사장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가장 이게 지금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도 정치 부장인데 아주 제가 좀 수위 조절을 좀 해주십사라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 말씀은 이 견해나 이 부분은 저희 아주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공희준 문화평론가의 개인 소견을 그러면 밝힙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직함을 불러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 부장은 있고 정치 국장은 있는데 정치 맹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정치 맹장이다. 알겠습니다. 그 명장하고 앞서 염장하고는 다르겠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젠 뭐 전체적인 대선 구도는 방금 우리 공희준 평론가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뭐 문재인과 비문 하는 그렇게 구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야기 좀 들은 것 같고 비문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좀 결집력이 생길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역대 대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 세력이 집권한 게 딱 2번 있었어요. 네. 뭐 기억,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후보가 집권했던 1997년 대선하고 노무현 후보가 집권했던 2002년 대선인데 97년 대선은 뭐 아시다시피 DJP 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39만 표밖에 못 이겼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인재 후보가 탈당에 나와가지고 492만 표를 얻어서 그 어부지를 해서 이긴 거거든요, 솔직히. 그 다음에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가 이겼지만은 그조차도 재벌하고 후보 단일을 해서 이겼어요. 네.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독자적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2007년도 대선에 63%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네. 사람들이 53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가 만방으로 깨졌다고 사람들이 막 정동영 후보를 욕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였지. 정동영 후보, 뭐, 물론 개인도 능력 부족도 있지만은 참여정부가 심판받은 선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되지도 않는, 어차피 안 되는 선거니까 내가 투표해. 이제 불참한 거고, 이제 그런 게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총선 좀 다른데 약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선거, 네. 예? 회고 투표인 총선은 좀 다르지만 구도가 이 대선의 경우에는 운동장 자체가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불리해요. 이쪽 민주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 진보 세력한테 불리한 구도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현재 지형에서는 현재 구도는 역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2007년 상황을, 그러니까 10년 전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 저 보수 세력이나 TK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거냐? 이미 지는 걸 졌다라고 보고 포기하고 안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원사이드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분열된 양상을 보고 있지만 어떤 한 명의 후보가 나오면 실컷 좋건 어떤 또 보수 세력이란 측면 그리고 중도란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조금 전에 우리 그 공희준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것 뭐 문재인 후보 측의 패권주의가 싫은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 거부감이 아는 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80대 20이 돼야 되는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 표를 까보면 또 비슷할 거란 그런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그 기성세대, 흔히 태극기를 드는 사람과 촛불을 드는 사람이 세대 간의 대결로 흔히 보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세대와 훈련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있어요. 심지어 이른바 그 기성세대,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만 응해도 큰이 나는 줄 알아요. 네,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샤이, 보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호재가 많을까, 누구에게 악재가 많을까인데요. 이제 야당이 바라는 호재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떠한 치부가 계속 드러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더 이상 드러날 치부는 없어요. 왜냐, 뭐 폐주가 된 거 이상의 치부가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창피한 거죠. 사실은 정말 창피한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잠자기 전에 네. 옛날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 한번 보세요. 끝부분만. 연산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예. 연산일기. 혹시 네, 네. 그 주연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돌아가신 김진아 씨가 장록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MB맨이죠.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연산군이었는데 네.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거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연산군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기고 죽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임금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럼. 옷에 맞지 않는. 그렇죠. 그런 소리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야당은 계속 박근혜 정권 뭐 했다 밖에 이제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대신에 보수의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그리고 동시에 노동계의 이제 춘투도 벌어질 테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사실은 위기가 닥치면은 그 위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보수로 쏠려요. 네, 네. 참 희한한 선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다 박근혜 정권이 초래하고 조장하고 빚어낸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은 먼저 야당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구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현재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대선 후보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금년 대선에 화두가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화두의 후보입니다. 네. 화두의 후보는 이겁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냐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아젠다의 화두의 후보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이제 뭐 ARS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데건 제가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면접 조사를 하는 이제 회사들 것만 보는데 예, 예. 여론조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이제 그래도 비교적 추세는 이제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지금 1등 나오니까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이제 자영업이 괴멸 상태니까 예, 예.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예? 26%밖에 안 되면요.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이 이게 경력 단절된 네, 그러니까 경단녀라고. 경단녀라고 이제 우리 흔히 표현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경력 단절 기간이 있어요. 네, 우리 네. 이 통계를 보면은 네. 근데 지지가 낮아요. 예, 예. 그다음에 무직 은퇴 기타 이게 이제 작년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예. 그 은퇴자 대책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그 뭡니까 고용률이 네. 남성은 2등, 여성은 9등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이 없으니까 무한원동도 없으니까 예? 70 남자는 72.9세, 여자는 70.4세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사실은 그 원인을 그러니까 공혜준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걸 만든 사람이 박근혜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인데 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 문재인 후보가 대변하는 세력이 이 화이트 칼라고 상위 10%고 공무원이고 공공기관 사람들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민주노총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스매치죠.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3대 위기에 처해 있다. 예.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 경제의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위기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회 통합의 위기까지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주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아니면 또는 해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현재 지지율 선두라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대안이 이겁니다.
서민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분이 제시한 해법은 그거였어요.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 창출. 상관없는 거거든요. 전혀 엉뚱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서 이분이 제시한 해법은 뭐냐? 나는 별 100개 모아왔다. 장성 100명이 나한테 주선 장성들. 아니 앞뒤 말을 다 끊어내서 예. 또 뭐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지지합니다. 이게 제 중국과 지금 제 사드 갈등을 빚고 있고 아까 세 번째 말씀은 북핵 위기를 말씀하는데 남북한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기대어서 혹은 그쪽에 의존해서 남북 관계를 풀려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앞뒤 말을 맥락이 있긴 하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가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직접 대화하겠다는 부분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했고 이유가 뭐냐?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싸게 혹은 저렴하게 우리 국민 부담이 적게 그 해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거죠. 저는 중요한 거는 약속인데 진짜로 갈 수 있는 배포가 있는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하면 그게 북한에 가겠다고 해놓고서 안 가버리면은 오히려 그건 위기를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북한 쪽에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그 지금이 이제 그 옛날 병자호란 때 같은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병자호란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라고 봅니다. 예. 왜냐? 병자호란 때는 오히려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명나라 지고 청나라 뜬다. 근데 지금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 흔히 비유하는 게 청나라에 비유하는 게 중국이고 명나라에 비유하는 게 미국인데 예. 청나라가 뜨는 건 맞아요. 네. 분명히 중국이 부상하는 건 맞는데 지투로 중요한 거는 명나라가 쇠퇴할 조짐이 없어요. 그게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명나라는 건재한데 청나라가 뜨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한쪽이 그럼 예컨대 한쪽이 져야 되는데 한쪽도 안 져. 갑자기 여의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조금 옮겨가서 판문점 쪽을 갔는데 다시 여의도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일간의 이제 진짜 저희들이 항상 쓰는 말 중에서 격동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60일을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 60일을 보내는가 따라서 물론 이 60일 동안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뭐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촛불도 있고 맞불도 있고 하지만 국민 대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60일을 우리 이제 주권자인 이번에 주권을 돌려받은 우리 국민이나 광장에서는 시민이라고 그럽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소장님이 좀 조금 이제 대안 제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당장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이제 당시에 총선 그러니까 낙천 낙선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시민운동 그러니까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이제 뭐 욕을 먹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활동을 했었고 엉터리 국회의원들을 심판했고 그다음에 자격 없는 후보들을 좀 걸러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17대 때도 했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했고 작년 총선 때도 그 시민단체가 계속 이제 활동이 위축되긴 했지만은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이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다 갖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대통령 권력이거든요. 이 권력을 감시해야 되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1,600만 명이다. 그걸 중복을 빼면은 1,600만 명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 촛불의 힘을, 촛불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60일 동안, 감시하는 일을 해야죠.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예? 정확하게 예? 감시하는 일.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촛불을 특기성화시키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촛불 혁명으로 불렀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뭐 과거 프랑스 혁명처럼 그렇게 피 튀기는 그런 게 아니고 명예로운 명예혁명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있는 촛불 혁명이 여하이 청와대까지 전달돼서 하나의 새로운 완성되고 시민혁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60일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잘 쓰는가에 따라 달렸고 여기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에 모였던 다른 세력, 일명 맞불 집회가 됐던 태극기 집회가 됐던 이분들의 의견 역시 앞서 우리 공유전 평론가께서 잘 지적했던 그 소외라는 부분에 대한 그걸 해소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좀 연석회의 같은 게 어떤 시사평론가가 제가 제안한 걸 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슨 회의체를 만든다 아니면 무슨 포럼을 만든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신문입니다. 물론 아주경제 아닙니다. 아주경제 아니고 어떤 신문이 이제 자기네 그 신문사의 이제 신입 인턴 기자들을 소개하면서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신문이 그 인턴 기자들의 가정 환경도 소개해 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균적으로 비유하자면은 평균적으로 아버지 판사하시고 어머니 서학하시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습니다. 촛불도 촛불을 드느냐 안 드느냐 또는 촛불이 몇만 명이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촛불을 들고 어디를 비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 판사하시고 어머니 서학하시는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다급한 일을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촛불을 비추는 게 아니고 아버지 주방에서 닭 튀기시고 어머니 홀에서 서빙하시는 그러한 계층의 젊은들을 위해서 촛불을 비춰야 되는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회적 캠페인이든 기승전 중상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것든 간에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저 같은 강북에 사는 평범한 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제가 자주 쓰는 말 이겁니다. 한국 정치나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담론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보수도 강남, 진보도 강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남 사는 보수가 중시하는 아젠다에서 강남 사는 진보가 중시하는 아젠다로 그냥 왔다 갔다밖에 안 된다는 거. 잘못하면은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강남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지 말고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하는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좌우를 망라하는 아젠다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와 소외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 항상 소외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은 며칠 전에 뭐 중앙일보에 이건 괜찮겠죠. 이건 중앙일보에 그런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야, 태극기에 오는 노인들 중에서 강남 사는 노인이 없다. 왜냐? 강남 사는 노인들은 태극기 집회에 지도부를 합니다. 단상에서요. 이른바 피해에 대해서 추운 데 떨고 있지 않아요. 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러한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가 남은 60여 동안에 한국 사회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 문화적 격차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60일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차기 정부가 가장 중대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명되는 60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참 되기 힘든 바람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까지 해왔던 뭐 정치권이 그걸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제대로 담아내기 힘들고 저는 그래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거에 모든 것을 다 바꾸기보다는 이번에는 어떤 걸 담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힘이 떨어진 동력이 떨어진 제3지대에서 말하는 개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거기 모이신 면면들이 워낙 개인적인 인기가 없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제3지대가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후보와 1대1로 싸움해가 지금 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왜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의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공희준 평론가가 말씀하신 아젠다를 중심으로 모이면 과거처럼 좌우 진보 보수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기존 세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 세력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런 향유하는 부분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매개는 어떤 개헌이라는 어떤 그런 매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못 바꾸고, 그러니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리더들이 쉽게 못 바꾸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재 그러니까 불평등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소득이고 하나는 자산인데, 소득 불평등은 지금 48.5%라는 거 아닙니까? 상위 10%가 가져가는 게. 그다음에 자산은 66%, 3분의 1을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상위 10%가 50% 이상을 이걸 가져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얘기하면은 사람들 다 알아먹어요. 실제로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어느 누구도 그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예? 기껏해야 개헌 얘기하면은 사실은 대통령 권력도 문제지만은 국회 권력, 의회 권력도 문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스위스 IMD에서 발표하는 우리 국가 경쟁력 지수가 작년에 29등이었는데 정치인 그 평가는 110 몇 등인가 거의 꼴찌란 말이에요. 정치인들 안 믿어요. 근데 대통령 혼자서 갖고 있는 권력을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자. 이를테면 내각제 비스무리한 분권형 개헌을 하자. 국민들이 동의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개헌론자인데, 강력한 개헌론자인데, 어떤 개헌을 해야 되냐면은 지방자치, 연방자치 수준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1950년대에도 이장, 동장 이런 사람들을 직선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직선하고 그 사람들을 내 손으로 감시하고 이런 거 국민들이 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 권력이 줄잖아요. 결국은 중앙정부의 권력이 줄어들면은 국회의원들도 자기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치 않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개헌 문제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 서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주가 된 핵심적 원인은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반대쪽에 누가 있냐? 정치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장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요. 국민들의 심장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트럼프의 의회 당선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도 한마디로 트럼프를 당선시킨 세력과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를 관철시키는 세력이 그들 나름대로 국민들이 심장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이제 여기 같이 나오신 최강훈 소장님께서 저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라면은 개헌은 국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결국 국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아젠다가 뭘까 했을 때 세계화가 좋더라고요. 왜 세계화가 좋으냐면은 어려운 해답을 다른 나라에서 찾았기 때문에 세계화가 좋더라고요. 은근히. 저는 미국의 트럼피즘이나 영국의 브렉시트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반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에 대한 반감이 전통적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라면은 문재인에 대한 반감은 신흥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시로 출세한 사람을
가족들은 박근혜 주변에 있다면은 이런 흔히 말하는 운동으로 출세한 사람들 문제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과거는 다 경로는 달라도 현재는 다 엘리트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지금의 대선 지형을 흔들려면은 누군가 나와서 엘리트에 대한 한마디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의 심장의 불을 확 질러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 반문재인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보다 더 엘리트예요. 사실은 손학규가 문재인보다 엘리트고 김종인은 문재인보다 엘리트고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엘리트인 거예요. 천정배나 정동의 문재인들보다 엘리트고 여기에서 이른바 미스매치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갑자기 엘리트 아닌 사람을 급조에 바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언급하신 이 한국의 엘리트인 이 5분이 자기 스스로 한마디로 자기의 스스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말 헌신과 희생의 각오로 비록 이분들이 한국의 엘리트 출신이긴 하지만은 반 엘리트의 선봉에 서야죠. 동시에 이분들이 반 엘리트의 선봉에 섰을 때 어떠한 또 장점이 있냐? 보통은 반 엘리트적 흐름을 진압하는 엘리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를테면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천정배, 정동영, 정운찬 이런 분들이 반 엘리트의 선봉에 섰을 때 어느 엘리트도 이분들을 향해서 너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죠. 또 한 번 다는 큰데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다는 뭐 전망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눌병가들의 수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말이 어려워요. 어렵고 일반 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과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했던 수다로서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을 모실 때 그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한겨레 출신의 장봉군하고 중앙일보 출신의 김진 논설위원이 동시에 페북을 통해서 친구 신청을 해왔다. 그러면서 저커버그한테 직접 이야기했는데 아마 저커버그가 몰랐을 거예요. 한글을 모르니까. 모르죠. 번역기로 돌렸으면 또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분이 사실은 엘리트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모든 분들이 공존해 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특정 계층으로 자꾸 분류하는 자체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다양성을 좀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청취자 중에서 프로야구 LG 트윈스 팬들이 있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계에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한마디로 내려갈 팀은 내려가듯이 찢어질 건 찢어진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찢어뜨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붙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건 제가 뭐 특정 구를 제가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여정부 집권 4년도였던 2006년도에 그러니까 비유하면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때 고등학교 들어갔던 수험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그 해에 서울대에 진학한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에서 그 해에 2006년도에 한마디로 서울대 238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랑구에서는 60명도 아니고 6명 들어갔습니다. 40배예요. 참고로 강남구와 중랑구의 인구 차이는 그러니까 중랑구가 1이라고 할 때 강남구가 1.3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차이가 1대2, 1대3 정도면은 통합과 화해가 가능하지만 1대40을 어떻게 통합을 시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가끔씩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섞어 그거를 그렇게 벌어진 거를 섞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벌어졌을 때 벌어지지 말라고 뭔가 힘썼던 분들이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격차가 났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지금이야 통합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통합해요? 이를테면 가령 중랑구와 강랑구 통합시킨다면은 당장 강랑구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 최강 소장님이 그 당시 청와대 장관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좀 불편하실 건데. 아니 불편하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최강웅 저희 소장님께서는 저희 아주경제 칼럼을 자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아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는 그런 외부 시각에서 좀 이번 사태가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탄핵에 이르게 된 사태가 오기까지 사실 저도 포함된 언론들의 어떤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고 최강 소장님 좀 따끔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질책을 내려주시면 아니죠.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컸죠. 거꾸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언론들은 엉터리 언론이었지만은 네. 이번 말하자면 패주 박근혜를 끊어내는 데는 언론의 혁혁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죠, 소장님. 탄핵시키는 데는 언론이 역할을 했지만 탄핵에 이르게 된 거는 언론의 잘못이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 예? 뭐 탄핵의 과정을 이제 이르게 하는 데는 뭐 그게 이제 경마식 보더라고 뭐 일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서로 특종부도 하면서 서로 덴마크도 날라가고 예. 아니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서로 취재 경쟁하는 거 이거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겁니다. 언론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고 사실은 저희 오늘 너무 주제가 상당히 방대했고 오늘은 이제 총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뭐 대북 정책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 두 패널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좀 논의를 좀 구체화시키고 강론화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뱉는 말들이 또 얼마만큼 어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선택을 하는데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금 전에 우리 최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언론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보조 역할, 보조 교재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희들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혹시 못다한 말 있으면 다음에 쭉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소통이란 말은 너무나 당연하겠고요. 하나는 이겁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지만은 공개와 개방입니다. 네. 공개는 뭐냐?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모든 짓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 드러내놓고 해라. 사람들이 그래야지 좋은 짓이든 특히 나쁜 짓도 드러내놓고 해야지 수습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몰래 나쁜 짓 하니까 수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방은 어떤 거냐면은요.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일단 나를 세상을 향해 열어라. 열라는 거죠. 나를 세상을 향해 열면은 정말 재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을 안 하니까 결국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이 바로하게 돼 있죠. 한마디로 공개하고 개방해라. 그리고 개방하고 공개해라. 네. 그러면은 커다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아니고 그분은 앞서가고 계시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지지율 2위부터의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공개하고 개방하라. 예, 그리고 개방하고 공개해라.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저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대통령 자리가, 그러니까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통령 자리조차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도 이거 내 자리다 움켜쥐지 말고 이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위탁해야 됩니다.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눠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아주경제에서 마련할 첫 번째 물병가들의 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다소 듣기 굴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했던 방송과 조금 많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좀 더 세련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다듬어 나가겠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정치를 좀 쉽게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고요. 특별히 강북에 사는 유일한 정치평론가 두 분, 최강웅 한국데이터 정치연구소장님과 공준 정치평론가님 오늘 모셔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